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민규라고 합니다. 저희 기능기촌 종합센터가 운영하는 첫 번째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 사업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기능기촌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서울 양재동에 저희 기능기촌 종합센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농기촌 관련된 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앞에 가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스 보셨나요?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저희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서 있었는데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계시면 내용이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농기촌을 고민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영역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농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농사 지을 거냐 이 두 가지만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기농기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시야를 좀 넓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농업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한번 보시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의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비율이 대한민국의 한 25% 정도가 고령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 비율은 55.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령 비율이 훨씬 높죠. 또 기후변화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기농기촌인데 농업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뀌냐? 좀 저는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모색하고 있고 그걸 따른 스마트 농업이나 윤복합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1차 농업, 예전의 농업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농업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기농기촌 강의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똑같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가 기농기촌 준비하신 분들을 창조 계층으로 별칭하고 있거든요.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역량으로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모색해 보는 거 좋다. 그러니까 1차 농업을 기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역량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기농기촌을 얘기하면 오로지 뭐만 얘기하더라? 1차 농업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농촌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빨리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농사 지을 줄 알고 농사 지을 땅도 있는데 빨리 깨달은 게 뭐냐면 농사의 잼배인 걸 빨리 깨달았어요. 농사는 짓겠어요. 근데 이걸 수익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농촌을 살고 싶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죠. 저는 전직이 좀 이런 기획하는 일이나 이런 걸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연계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역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이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겠다. 농업과 연계해서 투입제나 윤복합이나 아니면 저처럼 서비스나 지식사업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넓게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농과 기촌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농기촌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법령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기농과 기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도시민들은 기농과 기촌이 같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 좀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기농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이라는 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짓고 농업 경영체까지 등록을 마치셔야만 기농이 되는 거고 기촌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 외목적을 가지고 농촌에 와서 농사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걸 기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비농업인이죠. 만약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 우리가 잘하는 걸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기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촌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도와드립니다. 당연히 농업을 경영하는 거 도와드리죠. 이것만 도와드리나요? 우리 농업인들 연금이나 의료보험, 자녀들 학자금 지원해드리죠. 세금 감면 있죠.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전원생활하는 거 뭐 인구 유입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원생활, 귀촌에서 전원생활한다? 텃밭 농사 짓겠죠. 농업인이 아니면 농자재나 이런 부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으로 이주하실 때는 목적이 무엇이든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은 좀 갖춰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은 뒤에서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10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02평. 그 정도 경작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까지만 마치시면 농업인으로서 직위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왜 귀농귀촌만 얘기할까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악지역입니다. 삼면이 바다이죠. 대한민국은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임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있지만 옆에 어항, 그 귀어도 있고 임업진흥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임업을 하겠다고 하면 뭐다? 귀산입니다. 수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귀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귀산과 귀어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귀어는 좀 명확해요. 바다나 강을 통해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양식한다. 명확하죠. 수산업을 규정하는 것은 농업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저 임업이 애매하더라는 거죠.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겠다는 게 버섯입니다. 아까 상황버섯 있더라고요. 중장년층에서 이 계절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업일까요? 임업일까요? 임업입니다. 근데 귀농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또 귀농하신 분들이 보면 평야 지역보다는 준산간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농 인구가 가장 많은 도는 어디냐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평야 지역은 상주나 의성이나 예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산악 지역이죠. 좀 봉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봉화로 귀농하는 거 의미가 있겠지만 봉화는 전체 면적의 90%가 뭐다? 산간 지역이죠. 봉화에 귀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산간 지역이면 임업을 겸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귀산촌에서 알아봐야 하는 거고, 남해로 가겠다. 남해로 귀농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남해가 농사짓기 정말 좋거든요. 근데 남해는 뭐를 끼고 있죠?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귀어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알아보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오로지 지금 뭐만 준비하더라? 귀농만 알아보더라는 거죠. 내가 수산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또 겸업할 확률이 있다 생각하면 같이 좀 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 귀농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대요. 농어촌 지역은요, 농식품부가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으로. 전국 지자체가 2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포항에서 세종까지 표기하고 있죠. 이 139개 시군만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의 읍면 쪽으로 가셔야 한다. 동으로 귀농하는 건 불가합니다. 농업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귀농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귀농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139개 시군 읍면 쪽으로 가시면 좋겠고, 단 특례법에 의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동도 귀농지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주로 가는 분들은 동단위에서 농업을 경영하더라도 귀농으로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무조건 읍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인이 된다는 건 농사를 짓고 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영체를 등록할 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이 있고 곤충을 사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축이나 곤충은 마리수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 정도 마리수를 사육해야만 경영체 등록이 된다. 명확하죠. 그렇게만 충족해 주시면 축산업이나 곤충으로 갈 때는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만, 농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게, 농지는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있고 66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화훼나 채소를 재배하는 방식이 있고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시설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를 하던 330제곱미터를 하던 농사 지으면 농지대장을 등록하고 경영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작년에 좀 지침이 바뀐 게 뭐냐면 1000제곱미터는 예전과 동일하게 해주겠다. 농사 지으면 농지대장 발급하고 경영체 등록까지 해주겠대요. 근데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농사 짓는 660제곱미터나 330제곱미터는 농사 짓고 농지대장 등록하고 또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경영체를 만들어 드리겠대요. 그게 뭐냐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큰 돈 아니죠. 농업인이 아니면 이 120만 원 증빙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이제는 10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라는 건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임대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농사짓고 경영체 등록 가능하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농업의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농업은 헌법 명기사항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건 농민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 원칙입니다. 양봉까지는 대부분 농지를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저 아래 뭐가 하나 들어와 있죠? 건축물에서 수직농장 설치하고 작물 재배하는 거 농업으로 인정하겠대요. 건축물에서 콩나물 재배하는 거 농업으로 인정하겠대요. 예를 들면 이 행사장은 지금 농지가 아니잖아요. 대지의 행사장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가 수직농장 설치하는 거 농업으로 인정하겠대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직농장으로 창업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원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한번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 최근에 농업인분들 중에 수직농장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수직농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농지를 통해서 대개 이제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하면서 옮겨가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제언을 드리고 싶고 귀산촌은 임야를 통해서 임산물을 경작하는 것을 귀산촌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임야뿐만 아니라 모두 귀산촌으로 농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귀산하는 분들이요 임야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에서 임산물을 경작합니다. 그럴 경우도 농업이 아니에요. 임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경영체 등록은 달리 가더라. 임야를 통해서 임산물을 경작하면 경영체를 산림청에 등록하지만 농지를 이용할 때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원칙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임산물은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제가 지금 수신료에서 그 밖에 임산물까지 표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농업작물이 아닌 임업작물입니다. 만약에 이 작물을 하겠다고 하면 농업이 아닌 임업을 준비하셔야 하고 귀농이 아닌 귀산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 선호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습니다. 감하겠다는 분들은 많습니다. 버섯 하겠다는 분들은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릅 여기 들어와 있고 산마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산간 쪽으로 가는 분들, 고사리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귀농을 준비하겠대요. 귀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단 농지를 이용하니까 농지 관련된 지원은 또 농업 쪽에서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작물을 하겠다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귀농과 귀산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농업과 임업은 같이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귀농할 때 귀산촌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수산업은 바다나 강을 통해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걸 수산업으로 봅니다. 근데 후계어가 아닌 이상은 바다를 통해서 수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승계받지 않는 이상은 바다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귀화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논을 통해서 양식을 합니다. 논에다가 새우도 키우고 요즘 많이 하는 게 또 메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논을 통해서 양식업을 한다. 이것도 수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걸 또 귀농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좀 알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애매하죠. 귀농귀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통상 준비 기간은 24개월이거든요.
혼자 준비한다고 답을 찾는 것도 힘들고요. 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업과 임업과 수산업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농을 하시겠다고 하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거 어렵다?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농식품부, 각 도, 시군까지 기농기촌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콜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농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 기간까지는 기농기촌 종합센터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저는요, 기농을 하더라도 임업진흥원과 귀어센터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농업인지 임업인지 수산업인지, 아니면 내가 농업을 하더라도 임업진흥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근데 정보는요, 지원 정책이라는 건 내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보를 수집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조직들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수월하시겠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농기촌을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농 한번 해볼까 하면 뭐가 결정되냐면 어디로 가겠대요.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역을 결정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겠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이래요. 내 친구가 강원도 홍천에 사는데 너무 잘 산대요. 그래서 홍천으로 가겠대요. 고향이 나한테 무조건 맞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내 친구가 홍천에 잘 사는 거와 내가 잘 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저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139개 시군이잖아요. 그걸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고향이나 지인, 친구가 있다고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잖아요. 다음이 문제예요. 방송을 보니까 그 지역이 좋대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서 기농기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농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방송 보고 저희 지역 선택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잘 사는 분과 새로 들어올 분이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이 방송에서 좋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송만 보고 그 지역이 좋다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저는요, 좀 지역은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139개 시군을 비교해 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요, 이번 주만 해도 거의 전국을 반을 돌았어요. 제가 1년에 전국을 한 3, 4번씩 돕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을 돌아봐도요, 139개 시군 비교해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 제외한 13개 시군이 사업합니다. 그거 비교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목포시 제외한 21개 시군이 사업합니다. 21개 비교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서 기농기촌 하시겠다고 하면 이 광역센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청이나 기술원에서 연마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지역을 한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도에 많은 도와드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센터 가서 저 기농하려고 하는데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상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이걸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딘가요? 기관을 물어보세요. 도 산하기관들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은 무조건 시군으로만 가지 도를 안 가더라는 겁니다. 기존에 기농한 분들도요, 도 산하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모릅니다. 그걸 알면 내 돈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기본적으로 이런 도센터나 기농기촌 종합센터한테 방문하실 때는 여러분의 기본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좀 간단한 거라도 좀 정리해서 가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은요 매년 바뀝니다. 저희가 뒤에서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올해까지예요. 내년 되면 또 정책은 또 바뀌잖아요. 근데 지원 조직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준비 기간이 24개월이라고. 24개월 전에 교육받고 그걸 가지고 기농을 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잖아요. 정책의 변화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 그린대로 회원 다 가입하셨죠?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고 또 여기에서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그린대로 회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대로는요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각 도, 시군까지 기농기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농을 할 때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여기서 교육 신청 가능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기농을 준비하다 보면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전문가인지를 모르죠. 전문가 만나라니까 묘목업자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만나고 있고 건축업자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야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전문가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드린 게 뭐다? 기농닥터입니다. 기농닥터는 기농기촌 종합센터가 검증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책, 품목, 지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린대로 회원 가입하고 기농닥터 신청하시면 1년에 무료로 8번까지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그 다음에 건축업자를, 그 다음에 묘목업자를 만나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좀 전문가들에게 디테일하게 상담받고 움직이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빈집은행이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농하신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주거와 농지입니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운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빈집 관련된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린대로에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 저기서 바로 집이 매칭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농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면 이 그린대로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는 동시에 귀여는 좀 먼 얘기지만 기농과 귀사는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업진흥원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임업진흥원에서 귀산촌 관련돼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 관련된 보조사업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에 관심 있다고 하면 그린대로와 임업진흥원 두 개 사이트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그린대로 회원 가입이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저희가 농식품부가 우리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올해도 청년 농업인 2,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영농 정착자금이라는 인센티브만 바우처 형태로 정책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 정책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청년농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대로와 달리 여기는 농업 중심의 정책들이 안내가 되고 있어요.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청년농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대로의 단점이 뭐냐면 농업 관련된 지원 정책이 한계가 있어요. 그린대로는 말 그대로 기농기촌 지원 정책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탄대로에는 농업 관련된 정책들이 단계별로 제시가 돼 있는데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나는 대상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이 탄탄대로에서 제공되는 게 모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일부는 청년 정책이 맞아요. 그렇지만 농업인이 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농업을 할 때 우리가 품목 관련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린대로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탄탄대로 들어가 보시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특히 농업하겠다는 분들에게는요, 농업 보조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탄탄대로까지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기농기촌 이 사업을 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교육을 권장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왜 교육받으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은요, 보조사업이나 융자자금에서 요구하는 교육 시간이 있어요. 뭐 기농창업자금이 250시간 교육 요구하죠. 그것 때문에 교육받는데요. 교육의 목적은요, 융자자금을 매칭해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사업 받으라고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죠.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품목이 돈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배할 거냐도 중요하죠. 재배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품목을, 전문가를 만나시라는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몇 시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빨리 내려놓는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매이는 순간 교육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교육이 기냐고,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분에게는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인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실제 결과를 보면요, 교육을 일정 부분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착률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소득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전에 혹시 여기 계셨었나요? 오전에 우리 청년 농업인 8분 포상금 드렸거든요. 그분들이요, 교육을 통해서 기농을 준비했고 1년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기간 24개월이라고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을, 그 다음에 품목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을 좀 결정하시면, 교육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농기촌 교육은 그린대로와 농업교육 포털 2개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린대로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역별, 품목별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더 그린대로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실행 단계에 도와드리는 것은 농업교육 포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농업교육 포털에서는 대부분 품목 중심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이 농업교육 포털은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개 플랫폼에 들어가서 나와 연계된 교육을 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교육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추 농사를 짓겠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멘토가 누군지를 모른다. 강사들 붙들고 늘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린대로와 농업교육 포털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귀산촌도 같이 교육받으시면 좋겠어요. 실제 최근에 중장년층에서 귀산촌 교육들을 많이 받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농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임산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농교육만 받으면 기농기촌 지원 정책만 활용할 수 있지만, 귀산촌까지 받으면 귀산촌 지원 정책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산촌은 산림교육원과 임업진흥원에서 귀산촌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소득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연수원을 4군데 운영합니다. 청송,
강릉, 양산, 진안에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5개 플랫폼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가 좀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가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꼭 받으시면 좋겠는데 농기계 교육은 꼭 받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이 수원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죠. 서울에 가면 서울시 내곡동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광역 단위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귀농 예정자를 위한 농기계 교육합니다. 교육 과정이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꼭 받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농기계 너무 비싸요. 귀농에서 처음부터 농기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뭐를 운영하냐면 농기계 임대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트랙터 하루 1, 2만 원 빌려요. 관리기 하루 한 5천 원 빌립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조작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빌려드려요. 귀농에서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교육 과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준비할 때 농기계 교육을 받아 놓으면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교육받더라도 그 교육은 제주도를 가더라도 경상북도로 가더라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막연히 그래서 좀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제가 8분이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죠. 여기 출신들입니다. 청년분들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올해 기준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청년농부 사관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하기 전에 이커머스 했죠. 이커머스 4분의 농업인이 올라오셨죠. 그분들 청년농부 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여기는 품목 재배 중심의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이론 교육이 아니라 품목 재배 중심의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착률이 어떨까요? 높습니다. 소득이 바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로도 제한을 하고 있죠.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은 40세 미만, 청년 농부 사관학교는 45세 미만입니다. 꼭 가시면 좋겠어요. 교육 기간은 대개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교육받아요? 근데 그게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다른 얘기죠. 어차피 준비 기간 24개월이에요. 언젠가는 재배기술 교육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준비하는 과정에 4개월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실제 재배교육이요 그렇게 많이 안 시켜드립니다. 시군에서도 품목 재배교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꼭 여기를 들어가시면 좋겠고, 청년 장기교육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올해 모집은 끝났고 내년에 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품목 재배 기술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이 되시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비농업인은 참가가 불가하지만 농업인이 되시면 현장 실습농장이라고 전국에 120개 농장이 있습니다. 저기 품목 재배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최소 3개월에서 7개월 동안 교육시켜드립니다. 근데 7개월이 너무 길죠. 청년 장기나 청년농부 사관학교는 합숙 교육인데 여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근데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농업인에 한해서.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인증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문가를 인증해 드립니다.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명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단일 품목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업인들에게 자기 기술을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러면 기술을 다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농업을 할 때 핵심은 기술이잖아요. 현장 실습 농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귀농닥터 말씀드렸죠. 귀농닥터 활동하는 분들이 또 여기 출신들입니다. 귀농할 때도 하기 전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실제 그렇게 하셨는데 은퇴하기 전에 3년 동안 현장 실습 농장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포도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다.
좀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오겠습니다. 근데 한 농장에서 무조건 오라고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3년 동안 포도 농장 한 곳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술 전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할 때요, 땅 알아봐주고 거기에 맞는 품종까지 추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수확할 때까지 멘토 역할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설프게 묘목업자를 만날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교육 포털에 가면 120개 농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품목 전화해서 대표님 제가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지금 대표님 하고 있는 품목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농업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스마트팜 하시겠다는 분들에서 농식품부가 전국 4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교육 이수하신 분들에게 임대 스마트팜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청년분들은 혁신밸리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도 중장년 없네? 얘기하시겠죠.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 농업 교육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도 지금까지는 융자자금 중심의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빨리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고 기술원에서 교육받으면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향후에 보조사업으로 연결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스마트 농업으로 가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스마트 농업 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설하우스로 시작하시고 기술원에서 교육받고 서서히 옮겨가는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분들은 교육과정이 또 지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되는 건 아닐까 싶고, 지역을 마을을 결정할 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귀농하시겠다는 분들은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내겠다는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을 결정할 때, 마을을 결정할 때 어떤 농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품목과 농지 중심으로만 지역을 알아봅니다. 근데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을 내더라도 내 삶이, 내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지역의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을을 규정하는 건 20가구 이상이 살아야 한 마을인 겁니다. 20가구 이하가 지금 과소화 마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과소화 마을들이 계속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면에 의원 하나가 있었고 약국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6개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교생 40명입니다. 지금 중학교들이 병합되고 있어요. 지역을 결정할 때요, 무엇을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65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합 서비스, 기초 서비스, 위급한 상황에 대처 가능한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청년분들 자녀가 있으면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읍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마을에서는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청년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결과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요, 읍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귀농하는 거 어렵잖아요. 귀농했다가 마을을 옮긴다? 이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층도 마찬가지인 게 의료, 복지, 문화 매우 중요해요. 그런 걸 고려하면 내 삶이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을 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능하면 읍면 소재지 가까이 가셔라. 너무 외곽진 곳으로 가지 마셔라.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못 살아요. 자연인처럼 살겠다고 이런 데다 집 짓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언덕에다가 절벽 짓다가 계곡 옆에다 집 짓는 분들 많은데요. 마을에서 일정 수준 이격이 되면 국가는 전기, 수도, 도로, 통신 지원 안 해드립니다. 마을을 기점으로 일정 거리까지 도와드리지만 그걸 넘어서면 개인 책임이에요. 전신주 하나가 100만 원씩 합니다. 내 돈으로 그거 다 한다? 도로 포장 억 단위 들어갑니다.
그거 내 돈으로 한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귀농하신 분들의 최대 민원은 저 네 가지입니다. 나 왜 귀농했는데 전기시설 안 해줘요? 수도 안 해줘요? 도로 안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도 외곽진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마을을 기점으로 일정 거리까지는 도와드려도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의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제가 뭐 이건 개개인마다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만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땅 안 사시면 좋겠어요. 집 안 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귀농하신 분들은요, 들어오기 전에 땅을 사고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근데 왜 땅을 사지 말라고 할까요? 마을에 좋은 땅 누가 살까요? 우리 마을에, 저희 마을에 좋은 땅 누가 살까요? 제가 사야죠. 지역민들은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지예요. 입지 여건이 매우 중요해요. 좋은 땅은요, 절대 외지인들에게 안 팔아요. 마을 주민들이 먼저 선점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2, 3년만이라도 임대하자는 거예요. 이 고령화 시대에요, 마을에 매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2, 3년만 살아보십시오. 매물 나옵니다. 그때 선별적으로 좋은 땅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땅을 사다 보니 다는 아니어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맹지를 비싸게 샀다. 맹지는 누구도 싫어한다? 동네 어른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기는 빌릴 수 있는 방법들, 농지은행 이용하시면 됩니다. 농지은행 가면 임대농이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과 좀 교류하다 보면 임대할 수 있는 땅들 나옵니다. 그렇게 처음에 임대해서 살다가 한 2, 3년 뒤에 매물 나왔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 집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가 역귀농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역귀농 비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귀농 1년차에서 귀농 5년차까지 역귀농 비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5년 이내 역귀농하는 게 100명 중에 2.6명이라고 합니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거죠. 근데 역귀농이 많대요. 누가? 지역민들이. 왜 그러냐면, 왜 지역 어른들은 역귀농이 많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홍천으로 귀농했는데 사과를 하려다 보니 양구로 가야겠대요. 그래서 홍천을 갔다 양구로 옮겨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양구를 갔다가 홍천으로 옮겨오는 분들 그렇게 많습니다. 귀농 이후에 지역을 옮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군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면을 옮기는 분도 많습니다. 땅은 되팔아도 손해 아니죠. 집은요?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초기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없다. 읍면 소재지 가면 아파트 많아요. 주택 많습니다. 귀농은 읍면 단위잖아요. 읍면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기 주거 공간이 없으면 읍에 있는 아파트나 임대해서 생활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도 되는구나 할 때 마을에 집을 지으셔도 늦지 않겠죠. 실제 이번 주에 그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제 기촌도 아파트더라. 기촌하신 분들이 아파트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 아파트에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자리 잡을 만할 때 집을 짓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영역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도시와 농촌은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마을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사 가는 건 문화적 차이가 없지만 농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면 농촌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을에 가서 몇 달이고 한번 생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살아보기입니다. 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은요, 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린대로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최소 1개월에서 8개월까지 원룸형 숙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대별로. 그리고 심지어 인센티브도 드리네요. 생활비도. 도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한 30만 원 정도 생활비 드립니다. 마을에 와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0개, 우리 그린대로에 들어가시면 한 12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가 빠졌냐면 경기도가 빠졌어요. 경기도는요, 경기도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살아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제가 전라남도 센터장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유가 그거예요. 도시민들이 농촌을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을에 와서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만들었고요. 실제 제가 지금도 살아보기 관련돼서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청주 마을을 갈 건데, 살아보기 마을을 가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을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하다 보니 누구하고 친해졌다? 주민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민들과 친해지니 없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땅이, 집이 나옵니다. 저희 동네 노는 땅 많아요. 제가 저희 마을 들어간 지 한 20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가 30가구 살던 마을인데 지금 5가구 살거든요. 빈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안 빌려주냐?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이나 집을 빌려서 귀농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귀농을 정말 오래 준비하셨어요. 한 2년 준비하셨대요. 그래도 살아보기 해야지 하고 6개월 딱 살아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농 포기하겠대요. 살아보니 자기는 도시형이래요. 농촌하고 안 맞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말로 들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내가 체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보기가 매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관심 있으면 단 한 달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린대로에서. 또 하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귀농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닙니다. 제가 실제 한 3년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3년이면 전국을 다 돌아봤겠죠?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그 정도면 지역이 결정됐겠네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돌아봐야 한대요. 누구 만나셨어요? 그냥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다가 이쁜 마을 있으면 내려서 마을 주민들에게 땅이 있어요? 집 있어요? 그것만 물어봤대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 어느 지역을 간들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운영하냐면 시군에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팸투어가 운영이 돼요. 그린대로나 농업교육 포털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박 3일 동안 홍천을 간다. 2박 3일 동안 홍천의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군 담당자들이 다 안내드려요. 그러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홍천을 간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아, 저 며칠 전에 거기 갔던 누군데 혼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팸투어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연히 혼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골 언니 프로젝트도 조만간 시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거든요. 이 관련된 정보들이 그린대로에 들어가시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지역과 연계된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초기에 주거 공간이 필요하죠. 청년분들에게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전국 2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30가구가 들어갈수록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입주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청년분들에게 집을 빌려드립니다. 여기는 청년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LH에 뭐가 있죠? 행복주택이 있어요. 행안부가 청년마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들이 뭐를 하냐면 만원 주택, 만원 아파트 사업들 합니다. 저는 초기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귀농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마을의 빈집들을 시군청이 임대했어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걸 귀농 희망자분들에게 빌려드리고 있어요. 월 단위 빌려드리고 있는데 평균 보면 1개월에서 12개월 월 10만 원 정도의 집을 빌려드립니다. 근데 일부 시군은 24개월까지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짓더라도 한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역에 가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겠어. 그 교육 과정이 한 4개월 돼. 그럴 때 이런 데 이용해도 되는 거죠. 한번 활용하자는 거죠. 또 저희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와 연동하고 있어요. 살아보기. 제가 살아보기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려면 살아보기와 별도로 기농의 집을 운영하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살아보기 마을들이 뭐를 하냐면요, 살아보기 끝나고 그 지역에 남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기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보기 6개월, 여기 1년, 7년에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리 잡습니다. 막연히 서울에서 준비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준비 기간은 24개월이래요. 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귀농하신 분들에게,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장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군들 많이 와 있는데 이거 운영하는 시군들 와 있어요. 홍천에서부터 구례까지 8개 지역이 농식품부에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는요 30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했어요. 여기는 10개월 정도 머무는데, 머무는 동안 20평 내 단독주택 빌려드립니다. 근데 집만 빌려드리면 귀농의 집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텃밭을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대개 영농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정착률이 어떨까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연초에 홍천군 팀장님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홍천으로 귀농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고. 작년 참가자분 중에 60에서 70%가 홍천으로 전입하셨대요. 고창이 80%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되게 기술센터 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가시겠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근데 전국 8개가 부족하죠. 근데 이게 지자체가 시군이나 도에서 이걸 조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이런 곳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체류형 농촌 체류형 쉼터. 저기도 보니까 아까 체류형 쉼터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 이용해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 제도가 개편된 겁니다. 농막은 원래 농민들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농업인으로서 내 농지에 가설 건축물로 6평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농막은 전기, 가스, 수도는 허용하는데 뭐는 허용하지 않았다? 정화조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농막이라는 개념은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 쉬는 공간이지 거주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재작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게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여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풀어드렸다? 도시민도 풀어드렸어요. 생활공간은 10평까지입니다. 부속시설로 7평까지 데크, 정화조, 주차장을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은 12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농식품부가 12년을 규정하고 있고 시군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무한정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군에 따라서요. 그리고 조건은요, 저 17평에 2배만 영농활동 하시래요. 그러면 농사 34평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저것까지 합치면 속된 말로 51평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허가도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럼 접근하는 게 수월하겠죠. 근데 조심하실 건 있어요. 이게 모든 농지를 허용하진 않아요. 맹지는 안 됩니다. 시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맹지는 안 돼요.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조건 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가교로서 활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다 1억 5천 투자해봤자 의미 없어요. 한 2, 3천만 원이면 충분히 돼요. 근데 막 몇 억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더라. 그래서 좀 적당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게 원래는 올해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윤곽이 안 나고 공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산림청 목표는 산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준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기본적 프로세스를 한번 준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농업은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지역은 달라집니다. 모든 시군이 모든 작물을 육성하진 않아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들이 있죠. 그거 중심으로만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은 작물의 종자, 재배, 유통, 가공, 마케팅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지역과 무관한 작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특히 유행 작물을 많이 하시는데 유행 작물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지자체 지원 정책이 없어요. 지원 정책이 없으면 내 돈으로 다 풀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작물이 매칭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영농 기반, 농지 확보나 임야 확보 매우 중요하죠. 농지는 농지은행을 1순위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원이나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온비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매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기보다는 저는 농지은행, 법원, 온비즈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목이 결정됐을 때 핵심은 기술이죠. 아무리 내가 품목 선택을 잘해도 재배 기술이 안 되면 돈이 안 됩니다. 농업의 원천은 품목이 아닙니다. 재배 기술이에요. 기술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농기계 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일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옵니다. 상담을 해오는데 열의 아홉이 똑같아요. 저 귀농하려고 하는데 귀농 창업자금이라는 거 3억까지 융자 된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농업인은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나요? 후계농 자금이 5억까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물어옵니다. 이건 융자 자금이에요. 융자 말고 제가요 그 양구에 가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양구군에 사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뭐가 있나요? 안 물어옵니다. 강원도 도에 사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뭐가 있냐고 안 물어옵니다. 농진청에 사과 관련된 보조 사업이 뭐가 있냐고 안 물어옵니다.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빚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이 정책 자금이라는 게 아니라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 있는 사업도 융자 자금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융자 자금 여기 계신 분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만든 사업이면 활용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도 됩니다. 근데 융자 자금 같은 거 받으실 때 그걸 받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최소 농창업을 할 때는 특히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뭐를 놓치냐면 투자 자금만 고민하는데 운영비나 생활비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 자금, 땅을 사고 설비 구축하는 건 융자 자금으로 되지만 생활비나 경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융자 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융자 자금 받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경영비, 생활비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합니다. 최소 3년치는 이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내 자본으로. 그럼 여기 현재 기본적으로 자산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또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초기에 융자 자금 아끼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귀농하고 어렵다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금을 설계할 때는 투자 자금, 경영비, 생활비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부족한 건 융자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보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농업에서 핵심은요. 잘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에 농업 유통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전에는 농산물 하면 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죠.
뭐 농협이든 마트든 많이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뭐죠? 대형마트 많이 안 가잖아요. 하나로마트 많이 안 가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뭐가 오죠?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새벽 배송이 오잖아요. 이게 농업의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한다. 그러면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입점하면 되는 거 아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매 패턴이 검색을 해서 제품을 찾았대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발견형 구매래요. 내가 인스타를 보다가 내가 관심 있는 게 뜨는 거예요. 그럼 거기 클릭하면 바로 쇼핑몰로 연결돼요. 그게 발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SNS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준비가 지금부터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쉽게 표현합니다. 지금 SNS 플랫폼 많잖아요. 뭐 틱톡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다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방점을 찍자는 거예요. 키워드를 넣자는 거예요. 내가 양구 가서 사과하겠어. 글을 올릴 때마다 그 두 가지를 어찌게든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양구 가서 사과를 위해서 여기 지금 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 1, 2년만 되면 SNS가 활성화되는 게 뭘까요? 양구 사과가 활성화가 될 거라는 거죠. 팔로워 되는 분들 누굴까요?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잠재적 고객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SNS 운영하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은 게 좋은 게 있잖아요. 요즘 챗GPT 많이 이용하죠. 제미나이 이용 많이 하죠. LM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콘텐츠 개발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농업인들이요. AI에 마케팅 비용하잖아요.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농업은요. 저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경작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경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작을 하겠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면 돼요. 저기 김제 같은 데 가서 몇만 평 농사 짓겠다는 분들 있죠. 내 부모로부터 한 10만 평 승계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경작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기농하신 분들 평균 1000평으로 시작한대요. 1000평 농사 지어서 경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으로 가야죠.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농사 지으면 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공이나 체험, 농촌 관광 어떻게 연계할 거냐. 돈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평균 1000에서 한 1500평으로 시작합니다. 1500평이면 큰 평수 같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적은 평수예요. 그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농하신 분들이 초기 1, 2년 차에 너무 어렵대요. 소득이 안 나오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죠. 근데 5년 차가 되면 소득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럼 5년 차 됐을 때 경작 규모가 늘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1000평으로 시작해도 5년 차에 1000평입니다. 근데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럼 뭐냐? 당신들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잘하는 건 1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2차 가공, 3차 체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 관광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수익 모델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지역민들이 농사 짓는 거 내가 유통을 대행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가공을 해도 돼요. 마을에 어메니티 자원이 좋으면 그걸로 관광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내가 대규모로 경작을 하겠다는 분들은 1차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이제 일정 수준 이하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은 철저하게 윤복합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때 가서 준비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왜? 지금 윤복합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농업을 할 때 농민단체에 대한 선입견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농협, 품목연구회 같은 농업 관련된 단체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농협에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품목연구회에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 손해예요. 지원 정책이라는 게 시군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이나 품목연구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 조합원이 아니고 회원이 아니면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 가지고 아예 가입을 안 해버려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기후변화 심화되다 보니 농진청에서 기후 적응형 품목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량화뿐만 아니라 신품종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좋겠어요.
아열대 작물 하겠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직까지 아열대 작물은 지원 정책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기존 아열대 작물 하는 분들도요, 농업 작물을 하고 있어요. 기존 작물을 하면서 아열대 작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아열대 작물이요, 재배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소득으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바나나 하는 분들 정말 많죠. 바나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하지만 단가를 생각하면 필리핀 게 또 훨씬 쌉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나나 하겠대요. 기존 농업인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작물을 하면서 한쪽에서 바나나 하고 있어요. 소득은 기존 작물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옮겨가는 전략인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 기후 적응형 품목은요, 아직까지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원되는 건 대부분 융자 자금이지 보조 사업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하우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경재배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과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거 시설하우스 하면서 스마트 농업으로 옮겨가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스마트 농업 하겠대요. 1000평 하려면 최소 20억 들어갈 겁니다.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건 개개인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교육을 받다 보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걸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을 경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으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 것만 고민하면 돼요. 무엇을 할 거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품목을 결정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지역과 품목이 맞는지 보면 좋겠고, 그게 결정되면 농진청이나 산림청, 기술원,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자료들이 나옵니다. 뭐 농촌사업 시행계획, 이게 보조사업 관련된 안내 책자입니다. 중앙부처, 도, 시군 다 있습니다. 저 안에는 품목별로, 시기별로 어떤 보조사업들, 정책자금들이 있는지를 안내해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볼 건 저 자료인데 저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면 뭘로 간다? 빚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아는 분은 빚을 안 내려고 합니다. 빚 내는 건 다 가능해요. 융자자금, 신용상 문제 없으면 다 받을 수 있지만 결론은 상환해야 하잖아요. 그 부담이 있으니 아는 분들은 보조사업을 최대한 연계하려고 해요. 보조사업이요, 한 부처에 간다고 다 알려줄 것 같죠? 아닙니다. 군청에서도요, 다 부서가 달라요.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책자만 있어도 연중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를 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저긴 부서까지 나와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1순위로 알아볼 건 저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139개 시군 지역별로 품목을 얘기해 주려고 하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작물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죠.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사로에 들어가셔서 농산물 소득 정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작물을 입력하면 전국 생산 현황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시군을 클릭하면 면적당 소득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저 데이터는 단발성 데이터가 아니라 10년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저는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기서 딱 하나만 보라고 합니다. 경영비입니다. 사과를 입력하면 사과 재배 지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클릭 하다 보면 경영비 차이가 있겠죠.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군은 뭐가 잘 되어 있다? 보조사업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순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역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10년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거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만 나와도 농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조사업이든 융자자금 신청할 때 뭐를 요구하냐면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안 해본 분이 작성하려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시켜줄래요. 근데 사업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저겁니다. 면적당 소득이 얼마가 나온지. 저 데이터만 있으면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어떨까요? 수월합니다. 저걸 모르니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요, 저것만 있으면 내 기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제미나이 이용하면 똑딱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임업은 임업진흥원에 가면 귀산촌 종합정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품목이 아니라 지역으로 입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니 세 가지 작물 추천하더라고요. 뜰분감, 취나물, 복분자. 거기에 재배 기술서, 멘토, 그리고 이 소득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역을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자금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농업을 한다는 건 결론은 우리가 재능 기부를 위해서 농업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막연히 농사 지으면 돈 벌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초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조사해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자기 자본금은 한 1억 7천에서 한 2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1억 7천이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는 1000에서 한 1500평 정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지 가격을 평당 10만 원씩 할 때 1000평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1억이죠. 그 시설하우스 들어가면 시설 자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집은 지어야 한대요. 농가주택 45평까지 농가주택입니다. 45평 집 지으면 최소 2억에서 2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사고 시설하우스 하는데 2억 들어갔죠. 집 짓는데 2억 5천 들어갔죠. 그럼 4억 5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1억 7천. 자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가가 그 부족한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이라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가 아니라 융자자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귀농창업자금 기준은 65세 미만에서 신청해 드리고 창업자금은 3억, 주택자금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로 실행해 드립니다. 근데 조건이 좀 붙어요. 일단 농업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일정 부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심의를 합니다. 통상 2월달, 7월달을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행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농협을 통보해서 농협에서 다시 뭐를 한다? 신용조사를 다시 합니다. 신용이 안 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용만 되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농심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서를 끊어드립니다. 일반 농업인들 15억 한도 내에서 90%까지 보증서 발급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신용이 되고 조건이 되면 대출을 받는 게 어떨까요? 수월하겠죠. 금리적인 것도 보면 2%, 5년같이 15년 상환입니다. 조건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얘만 알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귀산촌이 있고 귀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신청한다고 무한정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간 예산이 있습니다. 총액이 있어요. 귀농은 1,500억이에요. 1,500억을 가지고 전국 139개 시군에 배정합니다. 그럼 시군당 배정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억에서 한 30억 내외입니다. 균등 배정도 아니고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많이, 적은 지역은 적게 배정합니다. 근데 난 이게 필요해. 내가 가려고 온 지역에 한 10억 배정됐다. 그러면 10억이면 n분의 1 계산하면 몇 명이죠? 3.1명이잖아요. 최대치 조건을 갖추고 심의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떻다? 기본만 해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귀농 자금을 좀 가져가고 안 됐을 때 귀산촌이나 귀어를 같이 연계해 보는 것도. 그러면 나는 귀농과 귀산촌 동시에 하면 6억인가요? 아닙니다. 3억이라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택적인 거예요. 금리적인 건 어디가 가장 유리하죠? 귀어가 가장 유리하죠. 1.5%. 나이는요? 귀산촌 70세. 그리고 접근성은요. 귀농이나 귀어는 통상 2월이나 7월에 행정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귀산촌은 산림조합에 바로 신청해요. 조건 되면 아무 때나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저기서 사업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신청하면 될 확률이 어떨까요? 높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기농 창업 자금만 알고 있지 귀산촌 기여를 모르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금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 최대치 조건을 좀 갖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 저희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자금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39세 미만 청년분들 선발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조건에서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월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 농지은행 1순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되시면 농업을 했을 때 이걸 꼭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청년 농업인이 선정되면 바로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이 됩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은 엄연히 따지면 49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면 나이에선 49세가 문제가 있겠 제한적이지만 창업자금이 얼마죠? 5억이에요. 금리 1.5% 상환기간 25년입니다. 기농창업자금보다 금리가 0.5%가 싸고 상환기간이 10년이 길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분이 있으면 기농창업자금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만 포함이 되면.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기농창업자금에서 3억을 받으면 얘는 얼마까지 될까요? 5억까지 될까요? 2억까지입니다. 저희 창업자금 3억은 여기까지 연동되어 있어요. 조건에 따라 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49세 미만이면 후계농과 귀농창업자금을 같이 준비하면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조건은 이쪽이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시면 좋겠고, 또 하나 가능한 게 이겁니다. 임업 후계자. 임업 후계자가 현재까지는 55세 기준치가 있어요. 55세는 이 기준치에 충족하는 분들을 임업 후계자로 선정하고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분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업 후계자 교육 40시간이에요. 저것만 받으면 임업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접근성은 가장 수월해요. 아까 제가 중장년층에서 귀산촌 교육 많이 받는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거. 그리고 정책 자금은 이렇게 갑니다. 장기수, 임도,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금리가 1%고 3억까지 지원해드려요.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35년이에요. 단기 작물은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3억까지 해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억이 여기까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농과 귀산촌을 같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귀농자금이 몇 천억이 돼갖고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 준비하라고 하죠. 근데 1,500억이라는 제한적인 재원이잖아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이런 것까지 활용 가능한데, 예, 3억이라는 총액은 딱 물려 있습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집을 지을 때 기농창업자금이 주택자금 7,500이죠. 7,500으로 집을 신축할 수 있나요? 매매는 가능해도 신축은 어려워요. 아까 제가 45평 정도 집을 지으면 최소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죠? 2억 5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인이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농업인이 되면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45평 이내에서 신축 2억 5천, 리모델링 1억 5천입니다. 금리 2%, 상환기간 20년입니다. 여기서 청년분들은 또 1.5%에 적용해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기농창업자금 7,500 있잖아요. 그걸 받은 분은 얘는 신청 불가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면 집을 짓겠다는 분들은 기농창업자금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죠. 제가 기농창업자금 심사를 가보면 주택자금 7,500만 원 신청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7,500만 원 정책자금 신청하셨는데 농촌주택 개량화 사업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조건은 여기가 더 좋은데 사업량도 많아요. 여기가. 이게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표준 설계도를 그린대로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평수, 다양한 형태의 표준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준 설계도 가지고 집을 지으면 설계 비용 최소 5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넌 집 지을 때도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용을 안 할까요? 무료인데. 안 이쁘대요. 특별하게 짓고 싶은 게 있죠. 근데요, 건축사무소나 얘나 집을 짓고 나면 어떨까요? 농촌집이라는 게 고만고만합니다.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준공심사 끝나고요, 둘 다 뜯어 고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건축사무소를 이용해도, 얘를 이용해도 준공심사 끝나고 또 뜯어 고치더라고요. 군청에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뜯어 고치는 거. 아까 말씀했던 농심부에서 개인에게 신용보증을 15억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는 게 도시민들보다는 용이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올게요. 좀 급하다 보니까 귀농, 귀산, 귀어는요, 예전에는 전업농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지침이 바뀐 게 뭐냐면 취창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받고 농업을 하는 전제에서 취업을 하는 거 허용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걸 허용해요. 그러면 접근하는 게 또 상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하겠죠. 그 완화가 됐어요. 근데 농심보를 이용하겠다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농심보는 농해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초과될 경우에는 농심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안 해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근로소득입니다. 세대소득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3,700 이상이 되면 농심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안 해드려요. 그러면 대출 받는 게 조금 어렵겠죠.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농창업자금을 받을 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농창업자금 신청할 건지, 아니면 농심보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농창업자금에서는 취업을 허용했는데 농심보에서는 근로소득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진 찍으실 수 있으면 한번 사진 찍어 보시면 좋겠는데, 농업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조직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내년 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저를 또 만날 일 없을 거죠 말이죠. 저는 이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조직 내지 홈페이지입니다. 최소 정보 수집에서부터 경영까지 기농을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정리해 놨어요. 시간 나실 때 이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유튜브는 백해무익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음에 우리 기농기촌 종합센터 강의 오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 한 페이지 가지고 농식분부가 뭐를 하는지, 농진청이 뭐를 하는지, 임업진흥원의 역할은 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를 또 교육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 날 때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직들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정책은 사라져도 조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정책이 있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 어디야? 이걸 물어보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회가 되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5월 달에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 아카데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오시면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별도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 중요한 게 그거더라는 거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농촌이라고 꼭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건 고정관념 같아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는 걸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농촌이 농업 하나로 활성화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경험과 역량으로 지역사회에서 창업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컨텐츠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도시민들에게는 쉬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시켜드리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도시 창업보다 농촌 창업이 유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도와드리는 기관이 많아요. 공공성이 조금만 붙으면 도와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면소재지에서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뭐가 없냐면 홀이 없어요. 홀 없이 어떻게 식당할까요? 네, 배달을 합니다. 어디로요? 그게 중요하죠. 들밥이요. 들에서 일하는 분들 새참 드셔야잖아요. 중식 드셔야잖아요. 또 농촌 지역에 가면 농공단지들이 있어요. 농공단지 직원 해봤자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사내 식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배달시킵니다. 그분이 원래 서울에 식당 하던 분이에요. 서울에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쉬는 날이 없대요. 밤 10시, 11시까지 매일같이 영업해야 한대요. 자기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싹 정리하고 귀촌했대요. 귀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변을 돌아보니 대뜸 들어오는 게 뭐였다? 들밥. 그분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영업 안 합니다. 왜? 오후 3시 이후에는 배달을 시키는 곳이 없어요. 매출은 서울보다 적은데요. 순이익은 비슷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임대료가 빠지잖아요. 인건비가 빠지잖아요.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하나의 수익 모델로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잘하는 걸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 대신에 이런 걸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격은 필요하죠.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시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전북센터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와갖고 귀농을 하시겠대요. 상담을 하다 보니 이분이 궁금했던 건 귀농 창업 자금을 대출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농업 농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더라고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학교 다니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던 분이 귀농을 하겠대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귀농 창업 자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창업 자금 신청 가능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스크가 보이는 거예요. 농업 농촌에 경험이 있는 분도 농사 짓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처음부터 뭐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 상담은 해드렸어요. 귀농 창업 자금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상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끝 무렵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죠. 정책 자금을 받는 건 선생님의 자유지만 방법론을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제안한 게, 지역에 가면 농업, 임업 관련된 일자리가 많습니다. 농진청이 제시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이 제시하는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중에 농업농촌 일자리가 많은데 선생님은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농업 관련된 단체 취업하시죠. 평생 말고 3년만 일합시다. 농업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에 가면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선도농가 쫓아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시죠. 기술센터 다니면서 영농교육을 받죠.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마을로 가지 말죠. 읍에 가면 널린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 빌려 사시죠. 실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살면서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뭐를 했다? 선도농가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뭐를 준비했다? 영농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농업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친해질까요? 농업인들하고 친해지죠. 그렇게 한 3년 지나니 평소 알고 지내던 이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야, 우리 마을에 빈집 있는데 당신들 오면 빌려줄게. 그래서 이장님 도움으로 빈집을 빌렸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젊은 사람이 일하는 건 좋은데 마을에 살아가려면, 마을 주민들을 이해하려면 뭐를 하면 좋겠다?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고 먼저 농업을 권장하더랍니다.
이분이 저 왜 만났죠? 처음에 농업 창업하겠다고 만난 거잖아요.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3년 동안 기술적인 건 준비가 됐다.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없다? 땅이 없는 거죠. 땅을 살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 어른들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저 놀고 있는 땅이 있어, 한번 농사 져봐. 그래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역에 오신 지 한 9년 되셨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분이 좀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 조언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한 9년 정도 됐는데 농지 사셨냐고. 안 샀대요. 3,000평 정도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대요. 왜 땅을 안 사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노는 땅 많대요. 땅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농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 동네 노는 땅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빌려드려요. 저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집은 짓겠대요. 근데 땅 살 마음은 없대요. 다음에 좀 안정화되면 그때 살 의향은 있대요. 방법론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기업 강의 가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강의를 가면 교육생분들의 90%가 남성입니다. 남성분들의 실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농기촌 통계를 보면 한 해 한 40에서 45만 명 정도가 기농기촌을 하십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0대 30입니다. 세대별로 1.2명이 들어와요. 저는 기농은 가족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남성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결과 왜 그럴까 해서 기농을 준비하는 남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분들에게 기농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물어보니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농사지으러 농촌 갈까? 한대요. 농사지으러 농촌 가자고 하면 집에 계신 가족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담스럽죠.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농사 짓고 싶어? 혼자 가. 난 도시 아이들과 남아 있을래. 이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창업 모델이나 이 일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심에 남성분들이 계실까요?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과 얘기할 때 농업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사례 있죠. 이걸 가족분들과 얘기해보고 만나보는 것도 가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농업만 얘기하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기농기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농하면 맨날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역기농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기농기촌 통계에서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기농 5년 차까지 역기농 비율이 2.6%래요. 기초는 8.5%입니다. 이게 매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원이라고 하는 기농기촌 종합센터에서는 매년 6천 명의 기농기촌 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태 조사합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소득은 얼마나 나오는지 지역민들과 관계는 어떤지를 매년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실태 조사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관계 어때요? 물어봤을 때 나쁘다고 하는 게 기농 0.8%입니다. 기농 75%가 지역민들과 관계가 좋대요. 만족도에서 기농 1.4%가 나쁘대요. 지역민들과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 게 71.9%입니다. 이게 매년 조사되는데 더 나쁨이 4%를 넘긴 적이 없어요. 70%는 잘 살고 있대요. 근데 도시민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맨날 싸우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이 조사가 다르잖아요. 이건 실태 조사고 전 통계잖아요. 근데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들 대부분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에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한 분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도 완전 실패한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사가요 너무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요? 제가 기자들하고 1년에 몇 번씩 통화해요. 다 허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해요. 기능기초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분들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아예 기자들이 전화 오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선입견을 좀 바꿔놓으시면 좋겠어요. 실제 기능기초 하신 분들이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리매김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부터 저희 기능기초 종합센터 올해 첫 강의입니다. 여기가 아카데미로. 근데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교육 과정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강좌 말고도 유관기관 또 품목 선택 그리고 재배 기술이나 이런 교육들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최대한 기능기초 종합센터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대로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능기초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그린대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할 때도 시군들 오늘 교육 끝나고 바로 가지 마세요. 저 부스들 한 번씩 싹 돌아보세요. 저분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겁니다. 이 교육장 이 안에서 교육을 하는 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저 부스들하고 매칭해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 끝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가서 명함 하나씩 꼭 챙겨 가세요. 그럼 그 지역 갈 때 그분에게 전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 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건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최민규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